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오늘 낯익은 손님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참 남북관계가 좋아지려다가 멈추고 좋아지려다 멈추고 참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칼 858기 폭파 사건. 이게 11월 29일이면요. 올해로 32주기가 되는데 관련해서 지금 칼 858기 조사단의 총괄팀장이신 이 신성국 신부님 그리고 가끔씩 나오시는 우리 북에서 오신 홍강철님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김연희님과 함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성국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그 전에도 한번 그 열혈사제라고 제가 열혈사제는 진짜 여기 계시잖아요. 자,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저기 앉아 계시는 두 분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분 고정하라고 그렇게 주위에서 말들이 많아서 요즘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북관계 관련해서 우리 홍강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홍광철입니다. 요즘 우리 네. 왈가왈북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그런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왈과 왈북. 예. 그렇군요. 요 시간 이용해서 잠깐 홍보 좀 해야지. 왈가 왈북. 야.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 이런 거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정말 재밌는 분이시고요. 그 옆에는 이따가 이제 그 김연희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실 우리 김연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연희라고 하고요. 예. 네, 요즘은 홍광철 씨하고 함께 유튜브 왈가왈북을 함께 진행하고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왈가왈북.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양 시민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북한에서도 약간 그 중국에서 북경 시민하고 그렇지 않은 시민이 있는 것처럼 좀 다른가요? 평양 시민은 아무래도 남쪽에 뭐 특별시, 서울시가 특별시죠. 그런 것처럼 평양 하게 되면 평양 시민증을 따로 가지고 있는 그렇겠죠. 오늘은 특별히 김현희 씨하고 성함도 비슷하지 우리 김연희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자, 일단은 신성국 신부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32년 네. 11월 29일이면 칼 858기 사건 32주기가 됐는데 예. 올해 그 추모제 좀 안내 좀 해주시고요. 네. 예, 이제 벌써 또 32년을 맞이했는데 올해 또 11월 29일 아마 이번 금요일이죠. 오전 11시에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관에서 이 가족들 또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116명의 그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그 추모제를 저희들이 거행합니다. 또 특별히 올해는 이제 우리가 지금 미얀마의 그 사고 해역 그래서 그 동체 수색을 앞두고 더 좀 뭐랄까요 아주 중요한 추모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그럼 거기 현장에 가서 수색 작업을 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일단 준비는 다 해놨어요. 음. 모든 거기에 장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 그걸 다 준비돼 있는데 이제 미얀마 정부와의 그 수색 허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저희들이 이제 받으면 바로 저희들은 수색 활동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예, 야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뭐 링크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칼기 뭐 노트, 칼기 노트라고 노트.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와서 보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까? 뭐 많은 분들 관심도 있고 또 요즘 제가 최근에 느끼지 못했던 거,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건데 방송과 언론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예. 이걸 취재하고 싶다. 그런데 오늘 오후 8시 반부터 3일 동안 대구 MBC가 기획 뉴스 특별 취재해갖고 3일 동안 방송합니다. 그 대구 MBC가 방송이 좋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네. 뭐 황교안 씨 무슨 대구에서 근무했을 때 그 뭐 그런 걸 파헤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동양대학교 것도 파헤쳤죠. 대구 MBC 훨씬 좀 잘합니다 요즘에. 예. 자, 뭐 그렇고요. 어제 여러분 칼기 노트라고 칼기 노트, 우리 노트북 할 때 노트예요. 칼기 노트 유튜브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쪽 구독자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우리 방송 인터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직접 언론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건 지금 17년 동안 이 사건을 지금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진짜 열혈 사제 우리 신성국 신부님의 그 소회랄까요?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지가 진짜 1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부된 지가 이제 금년 내 3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반 이상, 반 이상을 여기에 제가 매달리면서 진상규명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이 진상규명을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은 뭐 못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동체 수색입니다. 정말 이 동체 수색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물인 동체를 가지고 조사도 해보고 과연 어떻게 폭파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모두 한번 밝히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저의 마지막 그 뭐랄까요 목표로 잡고 지금 이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동체 수색하면 동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동체를 건져 올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죠. 그럼 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얀마 어부들과 또 태국 어부들이 건져 올린 것은 다 떠 있는 부유물. 그러니까 진짜 그 이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그 데크 부분, 그죠? 그 본체죠. 그 부분 가장 무거운 것들은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것을 건져내야 핵심 증거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색해서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체를 건지면 거기에 나오는 증거들로 이게 어떤 폭발인지 뭐 이런 걸 알 수 그렇죠. 사고 원인이요. 네. 지금 신부님하고 저하고도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지가 수년 됐는데 예. 올해는 진상규명 관련해 가지고 뭐 새롭게 나온 사실들이 있습니까? 예, 몇 가지 또 중요한 새로운 사실들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면 그 한국의 안기부 요원 2명이 이 사고가 있기 전 열흘 전에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부터 김현희 일행을 그 말해 미행했다는 것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11월 29일 날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대개 열흘 전이면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 날 한국 안기부 요원이 김현희 일행을 오스트리아 빈에서부터 계속 미행하고 다녔다. 이게 사고가 미리 날 줄 알고 미리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그 일본 그 여러 매체, 그러니까 주간 신조라든지
또 지지통신 이런 데서 다 거기 그 사고 그 보도가 나갔어요. 근데 한국 언론에서는 일체 그 보도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일본 그 기자들이 어디서부터 그 소스를 받았냐면은 아부다비와 바레인에 있는 그 일본 대사관 그 직원들이 그걸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그래서 이것은 이미 그 안기부가 김현이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국가정보기관은 어떠한 테러 행위가 있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정보기관의 임무입니다. 테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게 정보기관인데 아니 열흘 동안 왜 그들을 체포하지도 않고 그들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서 왜 방치했습니까? 뭐 이런 뭐 합리적인 주장을 해볼 수가 있죠. 지시한 임무를 잘 하고 있는지. 자,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을 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뭐냐면은 2006년도에 예. 그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민간위원으로 들어갔던 국정원 직원이 아니고 민간위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이 몇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거기도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람들 진술에 미국 CIA가 열흘 전, 그러니까 아까 똑같아요, 그죠? 오스트리아 빈에서부터 김현희 일행을 미행하고 다녔다. 그런데 이 김현희 일행이 이 칼기를 폭파할 줄까지는 우리는 미처 몰랐다. 그런 기록이 있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후에 체포는 왜 안 해 그럼? 그러니까 안기부가 됐든 CIA가 됐든 그죠? 이렇게 열흘 전부터 이들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다녔다면 빨리 체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봐요. 미행이 아니고 동행했다. 동행. 경호했네요. 경호. 그러네요. 예. 무슨 일 날까봐. 예. 자, 근데 보니까 이게 대한항공이요. 네. 그때 제시했던 그 탑승객 좌석 배치표를 보니까 네. 김현희 일행을 승무원 좌석에 배치했다고. 그게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제가 야, 이걸 좀 심하네. 예, 제가 당시에 예. 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저 카메라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저 자리를 먼저 아, 이거요? 주시면 제가 예. 했을 텐데 네네. 딱 좋네요. 야, 됐습니다. 예. 그때 좌석표예요 이게? 예, 여기에 보십시오. 예. 여기에 김현희가 7, 예. 7번 AB 예. 예, 앉히라고 돼 있죠. 예. 예, 7번 그러니까 하여튼 7번 AB.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비금친 부분이 있어요. 맨 위에가. 네. 이 비금치 부분은 뭐냐? 비금치 부분에는 승무원들, 승무원 좌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김현희가 승무원 좌석에 앉혀요. 응? 이 다른 부분은 다 비어 있잖아요, 그죠? 탑승객들이 다 비어 있는데 많이 비어 있는데 왜 유독 김현희, 김승희를 승무원 좌석에 앉혔나? 어?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날짜를 보면요, 11월 21일이에요. 29일 날이 이 비행기가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날이 네. 11월 28일 예. 밤 11시입니다. 21일 날에 벌써 좌석 배치를 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네. 이 좌석 배치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탑승권을 끊으면요, 예. 탑승권을 끊을 때 좌석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탑승권을 끊을 때 좌석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주일 전에 미리 다 세팅시켜놨어요. 누가 어떻게 탈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이미 김현희는 예. 그죠? 이 대한항공이 좌석을 다 이미 세팅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것도 승무원 좌석에. 응?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이게, 그죠? 새로운 사실입니까? 야, 이거 좀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새로운 사실이 여기에 보면은, 네, 여기에 9번 A에 예. 9번 A에 이기훈 씨라고 있어요. 예. 9번 A에 이기훈 씨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탑승객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바그다드에서 서울까지 김포항까지 오기로 된 사람입니다. 예, 원래가 거기 탑승권을 끊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 살아났어요. 여기에 명단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사망했거든요. 예. 이기훈 씨만 살아났어요. 그럼 이기훈 씨는 어떻게 알고 이 비행기에서 내렸는가? 내렸구나. 예, 그러면 안기부가 수사할 때 이기훈 씨
참고인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넌 어떻게 해서 내렸는가? 이기원 씨는 수사 기록에 다 빠져 있어요. 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안기부는 발표, 그러니까 네. 저기는 못해요. 답변을. 야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죠. 지금 국정원이 네, 답변을 못해요. 그, 이기원 씨를 추적해야 됩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한국 외교관 11명이 아부다비에서 예. 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뭐예요? 예, 한국 외교관 11명이 아부다비에서 내렸거든요. 이게 주간신조가 예. 낸 기사입니다. 87년 12월 달 계산에. 87년 12월 17일 날 여기에 주간신조가 안기부 요원 2명과 서울로 가기로 예정돼 있던 11명의 외무부 관계, 이게 한국 외무부입니다. 이런 한국 고관이 아부다비에서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죠? 야, 왜 한국 안기부, 한국 외교관들이 여기서 내립니까? 11명이.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해 보면은 대한항공도 소위 말하면 안기부 등의 어떤 뭐 지시람 지시, 공모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김현희는 승무원좌석에 배치를 앉히고. 하고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김기현 씨, 이교훈, 이기훈, 이교훈, 이교훈 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 내리는 그렇죠. 폭발한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내린 거예요. 아부다비에서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안기부 외교관 안기부 외원과 그죠? 외교관 11명은 어떻게 알고 이 사고 전에 다 이렇게 아부다비에서 내려 있는가? 11월 30일 날이 재외 공관장 회의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재외 공관장 회의를 위해서 지금 김포항에 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내리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일체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댓글 안 해버리는 거예요. 댓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올해 밝혀진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자료를 통해서 다 밝혀진 거예요. 새로운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한 소리들 하시는데 100년이 지나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 묻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가 밝혀지면 법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특별법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재판이라든 이런 것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내려졌다고 하면 과거 사유 재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다시 재판하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고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뭐 가장이든 자기 가족이든 이런 분들이 왜 우리 식구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그 억울함 속에 지금 32년 동안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세월호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죽었는지 누구 책임인지 등을 밝혀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걸 밝혀서 뭐 하냐고. 그럼 본인은 똑같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사건은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것은 뭐 우리가 추정하건대 전두환 정권의 공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 오늘 방송의 타이틀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그 당시 조선일보의 그 일면인데요. 오늘 13대 대통령 선거 시작한다. 그 당시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나왔던 바로 그 선거고요. 바로 옆에 마유미 여제 서울 도착해가지고 이 보도를 통해 가지고 누가 봐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해 먹었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재밌는 건요. 이 밑에 왼쪽 밑에 마유미 얼굴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그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지금 김현희 얼굴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 마유미라고 그래서 뭐 처음에 마유미다, 나중에 뭐 김현희다, 뭐 이렇게 북한에서 왔다 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시기로 하시되 어찌됐건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쪽 제목만 보고 저쪽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선 TV조선이나 김현희 관련하고 국정원 관련한 사람들 들어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다 국정원 직원들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어쨌건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진상규명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동체를 보자. 음. 예. 동체가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대로 예. 그러한 폭발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물증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확인해 보자.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의 키워드고, 두 번째로는 김현입니다. 김현이 불러다가 과연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죠? 우리 공정한 그러한 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김현이는 한 번도 그 국정원 그 과거사 진실에서도 직접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그런 물증은 동체와 김현이다. 그래서 첫 번째 동체부터 찾자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동체부터 찾자. 그러니까 김현희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본인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범인이 아닌 증거들은 뭐 이따가 다시 또 네. 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 김현희가 제일 중요하죠. 나는 누구의 무슨 명령을 받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밝혀야 돼요. 그렇죠. 그 이야기 이따가 하시고 어찌됐건 지금 신성국 신부님 저는 이렇게 존경하는 게 열혈사제로서 거짓말, 역사적 진실 여기에 지금 17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존경을 좀 표하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공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갖는 가치라는 건 저는 어떤 가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 신성국 씨 몇 년 전에보다 지금 보니까 머리도 더 많이 빠지시고 고생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다행인 게 그나마 뭐 대구 MBC도 그렇고요. 저번에 그 JTBC도 그렇고 네. 그나마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관심들 보여주는 매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말고도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많은 언론들이 지금 예. 관심 보이고 있지요. 그럼요. 예. 여러 매체가 예. 계속 연락이 와요. 예. 자, 그 시작은 새날이라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몇 회로 했는지를 몰라요. 지금 네. 858기 관련. 저도 여기 자주 왔습니다. 신부님 때문에.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신성국 신부님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쭉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규명이 되는 그날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자,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 이 두 분들이요. 자, 환한 분들이세요. 보면은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뿔 달린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북한과의 교류가 전혀 없던 시절이고 맨날 전쟁이 난해만이 했던 시절이라 북한 사람들과 교류할 일이 없었고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 2000년대에 대한민국엔 탈북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 못하고 예, 그렇죠. 김현희 씨가 마치 북한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맞습니다. 했지만 지금 네. 탈북자가 몇만 명 되죠 우리나라에. 33,000이랍니다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살다 오신 분 네. 여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거짓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건 김연희님 홍광철님이야 우리 방송에 뭐 거의 막 반고정이시니까 별 궁금한 건 없고요. 김연희님은 지금 평양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언제 오신 거예요 지금? 제가 북에서 42년을 살고 남쪽에서 지금 8년 동안 살았습니다. 연세가 바로 나오네요. 네. 아, 평양에서 32년을 살고 예. 지방에서 남편이 군의관이었어요. 군대 의사. 그래서 10년 동안 지방에서 군부대 생활을 했었고 남쪽에 오기 전까지 평양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네. 근데 내려오시게 된 동기랄까 이거 살짝 물어봐도 돼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이 김현희 문제 칼기 사건 이 이야기도 들으면서도 세상에 나라가 사람이 이런 짓을 감히 할 수는 있을까? 인간의 생명을 놓고 이렇게 장난도 칠 수 있을까? 권력 때문에 체제 선전 때문에 이런 희생자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런 비극이 저한테 차려진 거예요. 저도 국정원의 이런 불법 범죄 행위에 의해서 자기 본인 의사에 반하게 남쪽으로 끌려오게 됐던 겁니다. 2011년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해서 여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중국에 여행 나갔다가 전문 국정원이랑 이렇게 연락이 함께 되어 있는 탈북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나니까 이게 하나의 상업화가 된 거예요. 한 명당 300만 원을 받습니다. 네. 법니다. 근데 한 명씩 못 데려와요. 이거 중국에서 뭐 많이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라오스, 태국 거치고 그래서 한 번에 한 10명씩 묶어서 데려옵니다. 한 번에 10명만 데려오면 3천만 원 벌잖아요. 이러다 나니까 그냥 어디서든 누구든 석이든 뭐 유혹하든 납치하든 남쪽에 데려오기만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대체로 탈북자들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고난의 행군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형으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속아서 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일단 오게 되면 잘 살잖아요. 뭐 호화롭고 뭐 희한하고 그러니까 이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죠. 게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중에 도망치려고 했지만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게 됐죠.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국정원 덕방에서 아무리 분단이라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내 고향에 아버지, 엄마, 남편, 딸이 있다. 보내달라 하지만 한 달 동안을 국정원 덕방에서 단식 투쟁을 해요. 아이고. 하지만 끝내 안 보내주다가 국정원이 저한테 요구했던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 한 장만 써라. 너 이거 안 쓰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설사 내가 국정원에서 죽었다고 해도 그걸 알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박을 합니다. 진짜요? 네. 대한민국에서? 저도 갔다 왔죠. 그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게 2011년입니다. 8년 전이죠. 저도 갔다 왔습니다. 네. 그게 알아서 나가지 못한다니까. 근데 그냥, 여기서 죽어도 네. 누구도 몰라. 근데 탈북자들은 이런 남쪽이라는 세상을 처음 와보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것도. 네. 거기다가 철조망 같은 게 다 갇혀있는 격리된 덕방 국정원 하게 되면 우리 북쪽 사람은 안기부라는 것밖에 네. 몰라요. 국정원은 몰라요. 네, 저도 안기부가 몰랐어요. 무섭다는 말이거든요. 옛날에 비전향 장기수분들이 63명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전향공작 때 엄청난 고문을 받았잖아요. 그걸 그 알면서 수기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안기부가 등장하는 그래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에 내가 들어왔구나. 난 여기서 살아 못 나간다 하는 생각이 무서움이 들어요. 그렇게 석 달을 있다가 저는 통일이고 분단이고 민족이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상 정치 관심 없어요. 그냥 살아서 이 국정원 덕방에서 나갈 수만 있으면 살아서 내 딸을 다시 안을 수만 있으면 이게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석 달 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써주고 그 다음날 나오게 돼요. 그 전향서를 쓰게 됐던 이유가 탈북자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6개월만 있으면 대한민국 여권이 나옵니다. 그럼 여권 나오면 중국을 갔다가 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전향서 쓰고 나와서 6개월을 기다리다가 여권을 신청했더니 국정원에서 돌아오는 대답이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국정원에서 돌아오는 대답이 당신은 처음부터 돌려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권을 해주면 나중에라도 북으로 도망갈까 봐 절대로 여권이 나올 수 없다라는 대답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작년까지 8년 동안 끝까지 여권이 안 나와요. 지금 그걸로 법적으로 싸워보신 적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제가 한 가지 혜택 받은 게 작년 6월 달에 8년 만에 드디어 여권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혈육 한 줌 없는 이 땅에서 저를 가족으로 따뜻하게 봐줬던 남녀 형제들한테 인사하고 8년 동안 헤어졌던 딸한테 줄 선물 사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권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저희 집으로 출국 금지 명령서가 날아옵니다. 나 검찰에서 그 법무부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매 달마다 저희 집으로 출국 금지 통지서가 날아오고 있어요. 사람 피 말리는 거죠. 진짜 무섭네요. 이것이 바로 저를 여기 이 땅에 강제로 옥류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 뭐 소송 같은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막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보안법 위반 거무 찬양죄. 아이고 나 환장하겠네 진짜. 공무 찬양하면 빨리 아니, 보내야지. 탈출죄. 더 못하게. 그런 소송 같은 경우는 네. 뭐 민변 등에서 좀 봐주지 않습니까 판의를? 근데 제가 지금 법에 저사 중이에요. 거무 찬양죄, 북을 근데 찬양한다고. 방송 나오시는 것이 가능하신 것도 이상하긴 한데 지금 그쪽 사람들이 공작했던 것을 지금 반대로 파헤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그러면 문득 떠오르는 게 그 북한 뭐 식당 여정업원 그 사건 네.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네, 똑같은 그 거. 12명 중에 몇 명을 제가 비슷하게. 만나서 밥도 먹고 네. 만나봤어요. 몇 번. 그 지배인도 만나보고 만나면 막 옵니다. 아이들이 막 엄마 보고 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요. 사례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뭐 그게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이제 정치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죠. 집단으로 막 북한이 막 안 좋으니까 탈북에서 내려왔다. 요거 네. 체제 선전하려고 맞습니다. 그 짓거리 했다가 지금 네. 저렇게 주저앉히고 네. 그 친구들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렇게 8년 지나고 막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 지금 이 시대 이 백주 대낮에 무슨 뭐 하는 짓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그 쌓아놓은 똥을 치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 그만큼 부담이 크겠죠. 정부 예. 자체도.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로 인터뷰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네. 제가 그걸 끝까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갑자기. 네. 그러면 김연희님 다음에 한번 그 주제로 한번 네. 나오시게 좀 네. 해드려야 되겠어요. 뒤에 미행은 안 붙던가요? 제가 어. 시간 없어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 우리 상식적으로 미행하게 되면 한두 명이 몰래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6명, 7명이 줄 서서 다녀요. 제들에 남자, 시커먼 남자들이. 그러면 야 우리가 너 지켜봐 주의해 하고 경고하는 거죠. 네. 한 번은 친구랑 같이 가다가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갔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줄줄 따라오던 사람들이 옆에 식탁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 나더라고요. 그 왜 따로 앉냐. 같이 먹자 여기 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우리가 먹은 밥값까지 다 내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때는 자주 식당에 밥값 내줄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미행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미안. 예, 그래서 요즘 밥값 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굳이 국민 세금 들여가면서 사람 이렇게 써서 원하지 않는 탈북이었다고 하면 그 관계자나 담당자들이요. 그 자신들이 문책당하고 책임질까 봐서라도 더 쉬쉬하고 묻어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 내가 김연희 네. 얘기를 김현희가 들어보니까 네. 지금 김현희는 네. 32년 동안 그 6명이 네. 24시간 경호 계속 그 감시하고 또 같이 스트레스 받을 거죠. 미행하고 다니는데 참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권위네 뭐네 뭐 유엔에 뭐 막 결의안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뭐 지금 그 세력들을 대한민국의 그럼요. 그 황교안 포함해가지고 네. 그 세력들이 지금 제대로 인권 유린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택시 타고 오시는데 국회 앞으로 돌아왔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까 뭐라 그랬던가요? 뭐 독재. 예. 마이크요. 덕제가 네. 필요하다고 이거 네. 덕제 하더니 저것들이 있더라. 덕제해야 된다고. 지들이 독재가 없으니까 저렇게 지금 나와서 시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기사님 그러시더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도 고향 가고 싶으시겠네. 저는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아 그럼요. 저는 가족 때문에 저도 가려고 갔습니다. 해요. 그럼 가족한테 지금 현 상태라는 거 알리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뉴욕타임스, CNN, BBC 모든 외신들이 저의 사연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다큐 영화가 2019 국제 DMZ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외신들이 평양에 가게 되면 저희 가족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다 알고 선물도 있네요? 전달하고 아이고 다 알고 그나마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곧 돌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약간 비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새날 운빨이라는 게 있어요. 새날에 나오신 분들은 뭔가 바라는 바를 다 이루시더라고요. 네. 8년 전 살인 사건도 우리 방송 이후에 해결됐잖아요.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잘 되시길 기대하고요.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할게요. 지금 김연희님하고 홍광철님, 김연희 관련한 김연희 수기가 있잖아요. 수기하고 진술서 다 보셨죠? 네. 북한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철님부터.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라면 응당 알아야 될 그런 문제들을 모른다. 뭐 실내 들어서 뭐 배움의 철길이라든가 그런 건 이 탈북자들도 누구보다 물어봐도 아는 겁니다. 배움의 철길은 어떤 길인가 아는 걸. 근데 옆에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내가 김연희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이 김연희 누님도 내 말 듣고 내보고 돌지 않았냐고 무슨 그런 그런 거짓말까지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줬죠. 네네. 보시라고. 그거 보시더니 아니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제가 내 말을 안 믿는다는데 사람들이. 강철 씨가 김현희라는 이야기는 국정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죠. 대한민국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칼기 비행기를 100명 남아 있는 사람들을 죽였구나. 이런 나쁜 놈이네. 이런 건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무슨 뭔가 문제점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지 나머지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강철 씨를 만난 다음에 강철 씨가 국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 같은 거는 뭐 폭파범은 가짜로 저지갈 수 있어도 어떻게 국적 사람이 아닌 거를
북쪽 사람이라고 하겠냐? 넌 그거 너무했다. 어바다.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강철 씨가 준 책 그 자료를 보고 몇 줄도 안 읽었어요. 한 두세 줄 읽었는데 기본 김현희 출생지와 북에서 나오기 전에 자기 가족들이 현재 산다는 자기 거주지 주소만 두 줄만 보고 단번에 저도 모르게 띄어난 말이 김현희 북쪽 사람 아니에요. 이 말 저것도 모르게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인터뷰는 우리가 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2년 후에 대한민국의 탈북자가 3만 명이 돼서 각종 증언을 할 거는 생각도 못 하고 그냥 그쵸. 대충 깨맞춘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들은 이거 보고 단번에 알아요. 네. 저도 반대의 상황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에 살지 않았던 뭐 중국 동포 등이 만약에 서울에 대해서 반대 상황이었다고 보면 금방 네.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말투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아버지 출생지 이 근거가 뭐예요? 그 아버지 출생지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근거. 아버지 출생지는 김현희가 함경남도 풍산군이라고 했거든요. 아버지 출생지가. 그런데 풍산군이라는 거는 함경남도에 그 54년도에 그 54년 이전에 속했던 거지. 양강도라는 게 없을 때. 양강도라는 걸 양강도와 자강도를 만들면서 양강도에 포함된 겁니다. 54년도에. 그러니까 김현희는 62년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고향은 양강도 풍산군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 뭐 함경남도 풍산군입니다. 이렇게 말하. 틀렸구나. 그러니까 북한의 정보가 좀 부족했던 당시 안기부가 대충 모르고 썼을 예, 가능성. 그렇죠. 모르고 그렇군요. 쓴 거죠. 그게. 자, 그다음에 우리 김연희님 네. 평양 사셨으니까 평양 특별시민이셨어요. 지금 네. 거기도 특별시라고 해요? 네. 평양은? 아니 특별시랑 안 하고 그냥 평양 시민이라고 평양시? 하죠. 네. 근데 김연희의 평양 주소가 뭐 잘못됐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우선 출생지인데요. 네. 62년도에 대동강구역 덩신동에서 태어났다고 출생지가 나와 있습니다. 59년도에 선교구역 덩신동으로 됐다가 예. 65년도에 덩대연구역 덩신동으로 돼요. 제가 69년생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아. 선교구역 덩신동이라는 말을 전혀 몰라요. 65년도에 개편됐기 때문에 69년도니까 65년도부터 돼 있던 덩대연구역 덩신동만 제가 덩대연구역 산마동이에요. 저희 옆에가 덩신동이거든요. 그래서 덩신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 우리 구역인데 했는데 대동강구역이래요. 제대로 걸렸다. 뭐야? 대동강구역 우리 옆에 구역이 달라요. 그래서 구역이 완전 다른 이게 거죠. 잘못됐구나. 이를테면 이거고요. 서울에 뭐 용산구, 영등포구 여기 다른 것 그런 네, 느낌이에요. 아니 있잖아요. 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그다음에 사당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죠. 사당. 어. 사당 몰라요? 사당은 저 동작구예요. 네, 네. 그죠? 근데 서울시 강남구 사당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게 돼요. 그런 거죠. 이거 네. 안기부의 정보가 너무 업데이트가 늦다. 그죠? 공부를 잘 안 근데 했어요. 이거를 아무리 대한민국에 살아도 진짜 그 지역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좀 헛갈릴 수도 있고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자기 출생지와 거주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바보래도. 근데 출생지와 거주지를 기억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생지가 이렇게 잘못됐고요. 거주지는 자기가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살 때까지 거주지가 뭐라고 나왔냐? 문수구역, 문수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현재 가족이 살고 있고 문수구역이라고 하는데 원래 문수구역이라는 거는 대동강구역이었다가 81년도부터 83년까지 딱 2년 동안 문수구역이라고 다시 변경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83년도에 다시 대동강구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대동강구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단 2년 동안 문수구역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김현희 이때는 성인이기 때문에 대동강구역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87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대동강구역 문수동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수구역 덩신동이라는 거죠. 네. 네. 문수동이라는 거죠. 야, 네. 그 저번에도 뭐 그런 네. 인터뷰 많이 했는데 들을수록 놀라워요. 일단 직접 백현에 산 사람이니까. 당시 이 작업했던 그 안기부 직원들 세금이 아깝다 이 새끼야 진짜. 자, 그리고요 또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김현희가 아역 배우로 영화 출연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영화가 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된 건지를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 김현희가 1970년에 62년생이니까 8살 때죠. 70년에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이런 영화에 출연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64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현희가 2살 때부터 이 영화를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상영된 게 69년이거든요. 예. 그럼 김현희 7살 때 이 영화는 이미 상영됐습니다.
그러니까 70년에 자기는 출연했다는데 예. 그러니까 영화 만들어진 다음에 또 출연했는지 모르죠. 다 엉터리네. 그리고 또 뭐냐면 72년 중학교 1학년 때 72년도에 예. 딸의 심정이라는 그런 그 영화에 출연했다는 겁니다. 제가. 딸의 심정. 예. 근데 이 영화는 또 그 70년 2월 8일 70년 2월에 벌써 방영됐거든요. 예. 이 영화는 이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한국문화정책진흥원 네. 거기서 만든 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 논문 제가 찾아봤거든요. 내 말 아무리 말해도 안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니는 임마 그 간첩지 그 누명서 뗐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찾아본 겁니다. 한국문화정책진흥원 거기서 나온 북한 영화 산업에 대한 그 연구 논문 찾아봤거든요. 거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영화 부문 사업 일정표가 있습니다. 현지지도한 일정표가 그 일정표에 나오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하 여자대학교에서 통일과 여성이라는 그런 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 연구 논문에도 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영화들이 그 이전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희가 72년도에 지금 출연했다는데 그 영화는 70년에 이미 만들어졌고 예? 그 이후에 한자의 더너니 운명이라는 그런 영화에 그 또 캐스팅 됐었는데 아버지 엄마가 반대해서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김현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예. 그 미모 이런 네, 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화제성을 불러일으켰던 아, 그러니까 네. 미모의 무슨 뭐 북파 예. 공작원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영화 등에 출연했다고 하면 생기는 그 화제성이랄까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것도 한자이다노니 운명이라는 그 영화도 70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네. 근데 72년 이후에 그 영화를 다시 찍을 리는 없거든요. 아. 이렇게 그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한두 가지. 실제로 김현희한테 평양에 데려다 놓으면 전혀 모를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이고. 전혀 모르죠.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만 17세부터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증, 예, 공민증 그런 게 나옵니까? 예, 그렇죠. 북한 헌법이 어. 72년도 헌법 개정 됐거든요. 72년 헌법 개정 때 만 17살부터 국민으로 선거권 가지게 돼 있습니다. 아, 국민증. 근데 그게 주민등록증 있지만 평양 시민증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북쪽에는 주민등록증이라는 자체가 많이 존재하진 않아요. 네. 그냥 국민증. 국민증이에요. 네. 예, 지방 사람들은 먹어도 국민증이라고 신분을 확인하고 평양 사람들만 평양 시민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평양 시민증 딱 여기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생겼죠. 두 개 따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 국민증 자체가 없어요. 평양 평양 사람 사람들은. 공증 안 주고 아, 시민증. 평양 시민증만. 사람한테 시민증 준다고? 네, 국민증에는 똑같죠. 완전 차별되어 하는구나. 네, 그런 게 좀 이게. 네. 그러면 김현희는 네. 평양 시민증을 그렇죠. 네, 가지고 근데 있어요. 평양의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았을 때 북에서는 평양에 일주일에 뭐 허다하게 일회 행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외국 나라의 수반들, 대통령들 정말 많이 왔거든요. 김일성 주석 있을 때. 우린 매일 거기 가서 행사 꽃다발 흔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행사가 있다고나 하게 되면 신문 확인들 하잖아요. 검색. 한데 지방 사람들이 평양 올라오려면 우리가 아직 분단 때문에 또 전쟁 교과이기 때문에 평양 가려면 여행 증명서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뭐 행사나 있다거나 하게 되면 검문할 때 혹시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으면 검문을 해요. 신분 확인합시다 하면 국민증 있습니다. 꺼내면 벌써 얘는 지방 사람이에요. 아. 평양 사람은 국민증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지금 김현희가 네. 공민증이라는 예, 얘기 16살에 공민증 받았다. 방송에서 예. 얘기했었어요. 우리 이거 예. 보안원들이 여기 경찰이나 같아요. 보안원들이 길가에서 신분 좀 확인합시다 할 때게 시민증 있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이거 평양 사람 하는데 국민증이요 하게 되면 단번에 지방 사람 딱 알려요. 그 한마디로. 그런 차별되고 있어. 근데 어쨌건 그때 네. 그 공민증 또는 노동당 뭐 이렇게 네, 당원증 당원증. 잘못 알았다고 그때 네, 인터뷰를 네, 한번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은 17살이면 국민으로 이렇게 선거권 가지게 되는데 김현희는 16살에 자기 공민증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6살에 평양 시민증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죠. 그건 16살 잘못 썼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정말 시민증인 게 아니고 공민증을 가졌다고 말했으니까. 하여튼 국민증 번호도 몰라요. 네, 그건 모르는 거고. 참 나는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를 우리 누구나 다 네. 자기 거 알잖아요, 네, 그죠? 저도 압니다. 김현희는 이 자기 신분증, 신원에 관련된 증명서 번호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 그 공민증 번호
시민증 번호 이런 건 여기 쉽거든요. 숫자가 적습니다. 아. 앞에 우리는 지역 번호가 붙는다. 지역 이름이 이름이 붙습니다. 홍광철님 무산, 출신이 어디였어요? 함경북도 무산군. 네. 그러니까 무산 음. 59, 569 숫자 5개입니다. 네, 아, 저는 숫자가 별로 평양 3715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등급이 다르네. 근데 어쨌건 김현희가 몰랐다기보다는 그 사건을 조작했던 안기부 직원들이 몰랐다가 또 네, 그게 생각을 그렇죠. 꺾고요. 김현희는 원래 몰랐던 거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몇 년이 지나도 알고 네, 있는데 네. 간첩이 특수 그렇죠. 간첩이 네. 자기 번호를 모른다는 게. 그것도요. 진짜 다 외웠어야 되는 네.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제대로 하면요 수사를 음. 다시 하고 네, 김현희를 잡아다가 적쳐야죠.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냐고. 자,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미모의 무슨 뭐 공작원 이런 것처럼 네. 또 천재라는 것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현희가 그 북한에서 한국가든 서울대에 속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15살에 입학했다고. 그런 이제 그 영웅 만들기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에 15살에 입학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조국인데. 왜냐하면 네. 조국 장관이 굉장히 어렸을 때 아. 서울대를 간 축에 속하거든요. 6살에 네.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러면 보통 한 18, 뭐 17살에 만으로 보면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데 15살에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김일성 종합대학은 수재교육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음. 수재교육은 따로 합니다. 북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은 수재교육 하는 데가 아니고 민족간부 양성기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재들 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수재는 따로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럼 수재들이 가는 이과대학. 거. 거기 따로 공부시킨다 거기서. 아.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말했죠. 김정일 위원장도 1942년생이거든요. 1960년에 입학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18세. 18살에. 아, 김정일 위원장도 이렇게 입학하는데 제 나이가 뭐라고 15살에. 말도 안 되지. 15살에. 네, 벌써 똑똑해 보이지도 않네. 뭐, 네. 계속 말이 자기 출생지도 계속 돌리고 아버지 고향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15살에 입학합니까? 그럼 북한 저 교육 체계 좀 알려주세요. 보통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인민학교. 처음에 타가소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타가소 태어나면 타가소를 가죠. 6개월 그 산전 산후가 끝나면 네. 그 엄마가 공장에 출근하면 음. 타가소를 가는 거죠. 우리 지금 같으면 우리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거고. 네, 그렇죠. 타가소에 가고 그다음에 그 5살에 그다음에 그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 또 있어요? 네. 예, 유치원 2년제 있거든요. 2년. 낮은 반 높은 반. 낮은 반 이렇게. 높은 반.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지만 다 무상이죠. 예, 무상이죠. 대학까지 무상이죠. 대학은 장학금 주죠. 또 오히려 대학은 장학금 준다. 그렇게 하고 인민학교 4년, 중학교 6년. 지금은 달라져서 지금은 달라졌더라고요. 네, 서학교가 5년, 예. 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예. 그러니까 12년제니까 12년제인데 유치원 높은 반부터 그 의무 교육에 속합니다. 네, 학전 교육 해가지고. 학령전 교육해서. 아, 이게 그렇군요. 15살에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예, 고등학교 간다. 4학년이에요. 네. 그때 그럼 네. 아직 우리가 잘못 못했어요. 추정을 한번 해볼까요? 왜 15살에 김일성 조합대가 들어갔다고 거짓말했을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게 좀 비슷한 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 뭐 수제였다? 예. 그러니까 공작원이라는 거를 맞추려고. 제가 볼 때는 이 김현희가 쓴 수기라든지 예. 이걸 다 저도 읽어봤지만은 그리고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나중에 마임이라는 영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보면은 김현희는 그 어렸을 때는 그 아주 이뻐서 그 영화에 출연한 그 아역 맞아 탤런트 기질이 있었다. 그다음에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했던 영재였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종합에 들어갔다. 그다음에 이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공작원으로 뽑혀서 예. 이렇게 해외 공작원에 투입했다. 그러니까 김현희를 계속 어떤 영재, 예. 그다음에 영웅처럼 만든다니까. 어떤 우상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다 하다 예. 보니까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그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홍광철님은 노동당 당원 혹시 네. 김연희님은 아니세요? 아닙니다. 잠깐만, 그럼 그게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절대 아닙니다. 아, 이거 평생의 누구나 하는 거 소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설명 좀 해봐요. 당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당원이 되려면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군중이 모범이 돼야 되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지금 김연희님 모범이 안 되셨군요. 이제 당원이라는 건요, 어. 저국가 민족과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동지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희생 정신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뭔가 존경받는 부분이 있어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모든 그렇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네. 평양시민 김연희님하고 네. 노동당 당원 홍강철님 중에 누가 더 북한에서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당원이니까. 훨씬 높은 거야? 그렇죠. 높다기보다 당원은 어. 명예가 있죠. 그 나에게 차려지는 초소가 어. 그 어디든지 당원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 그렇군요. 그럼 평양에서 살던 지방에 살던 우리는 그럼 그런 북한 주민들 중에 네. 노동당 당원이 대략적으로 몇 %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한 300만으로 보지 않나요? 네. 한 40% 정도. 10% 정도. 네. 진짜 엘리트네요. 그러면 진짜. 그렇죠. 홍강철님 뭐 한다고 그걸 하셨어요? 그때? 군에 있었잖아요. 군에. 예, 저 군에 원래 있을 때 직업군이셨고 네. 그 군대에 얼마나 정도 있으셨던 거예요? 10년 만 10년 있었어요. 그 10년이 있고 나와서 바로 노동당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입당 당원이 됐죠. 아, 군에 있을 네. 때도 당원이 되는 군대 거예요? 군대 군관학교 다닐 가면 때. 입당시켜서 내버리죠. 아, 저 그렇군요. 군관학교 다닐 때 입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현희도 뭐 조선노동당 입당했다고 했는데 전에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네. 근데 자기 당에 대해서 몰랐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김현희는 당 규약 자체를 모른다. 어. 당 조직 규율도 모르고 음. 당원이면 응당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입당 심의할 때 그러니까 날 이제 입당시키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하게 되면 동지들이 추천한다. 저 친구는 그 조선노동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하고 추천하는 거죠. 그러면 당 조직 책임자가 우리 중대정치지도원이 당규약 새빨간 이런 수첩이 있거든요. 네네. 조선노동당 당규약 그다음에 그 10대 원칙 그걸 가지다 공부하라 준다. 그러면 그걸 우리 암송 내거든요. 당규약 몇 장, 뭐 10장, 60조, 뭐 제1장, 뭐 제1장 당론 뭐 이렇게 쫙 다 암송 내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이제 입당 심의할 때 물어보거든요. 예. 그럼 당론은 당규약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된다. 초보적이거든요. 그게 가장 그러네. 기초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겠죠. 민주당 당원이면 민주당 규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근데 당규약에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입당 날짜는 당 세포 총회를 한 날, 당 세포에서 그러니까 내 입당 심의를 결정한 날, 그날이 내 입당 날짜거든요. 예. 근데 김현희는 입당 날짜를 보면 연도 틀리는 건 둘째 치고라도 예. 4월 13일 날에 그 세포 총회를 했는데 4월 15일 날에 그 당증을 수여했고 당증 수여한 날이 입당 날짜가 됐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디테일들이 다르구나. 네, 당규약을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입당 보증인은 당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로총원 그 당시 사로총원에 있거든요. 사로총원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할 때에는 시군 사로총위원회가 입당 보증을 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당 보증인이 둘이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그 당생활 3년 이상한 그 당원이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 입당을 서고 하나는 우리 청년동맹 조직이 사로총 조직이 나를 보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조직이어야 되고 하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입당 보증인 안에 하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는 조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실례 들어서 입당 보증인 저 같은 경우에는 리그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입당 보증인 리그노 그 뭐 우리 부대지 관리 강자 부강자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두 번째 그 입당 보증인은 조선인민군 478 군부대 청년동맹위원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입당 보증인 난이 김현희는 사람만 둘입니다. 맞아요. 달랑 보증인. 예 보증인 이게 그렇구나. 아까 뭐더라 예 오세민 뭐 조선중앙 뭐 중앙당 가장 뭐 노동당 가장 뭐 예? 그다음 무슨 뭐 리철민 이렇게 돼 있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규약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당 규약 모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거 뭐 시험 보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네. 입당만 하면 민주당 당원이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네. 좀 다를 것 같고. 예, 예, 우리는 안 그런 그러죠. 것들 다 뭐 사실 아, 이런 이거 것이 해야 돼. 위해야 된다. 어. 입당 심의할 때 네. 물어본다는데요. 네가 당규약을 잘 아나?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좀 아주 미시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88 올림픽 뭐 방해 공작의 일환으로 칼기를 폭파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들어가 보면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칼기를 민간인들이 타 있는 칼기를 폭파하면 서울 올림픽이 방해가 됩니까?
왜 안 그러냐면 되는 거예요. 북한만 고립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 더 맞아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도 한 번 더 알려드리면은 88 올림픽은 서울과 평양이 공동 개최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네.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북한이 미쳤다고 네. 대한민국의 민간 항공기를 폭파시켜서 뭐 서울 올림픽을 방해한다. 그게 그 무지개 공작이었나요? 네, 무지개 예, 예. 공작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대통령 선거에 써먹기 위해서 실제로는 87년도였고 88 올림픽은 그 다음해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조선일보에 저 보도가 바로 그거 오늘 대통령 선거하는데 마유미가 바로 어제 전날 그렇죠.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마유미 얼굴도 달라 또 네. 뭔가 좀 어설픈 이 공작의 느낌이 나서 네. 저는 지금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그냥 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몰랐어요. 서울과 평양이 서울 88 올림픽을 공동 공동 올림픽. 개최하기로 서로 약속이 돼 있던 상황에 개최 종목 중에 평양에서 몇 개를 할 건지까지가 다 정해진 상황이었다. 우리도 그래 평양 건설 굉장히 했습니다. 네. 80년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슨 그렇죠. 그냥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한 공작이었다. 우리는 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김현희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내가 범인이라고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 32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좀 비슷하게 하셨는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라고 하는 게 진짜 인권 유린의 현장처럼 보이는데 신원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이게 북한 사람인지 아니면 저기 연변에서 온 사람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선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예, 그걸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조선족이나 같은 사람들은 그 제대로 모르거든요. 남쪽에도 뭐 우리 주민등록번호 보게 되면 글자가 많잖아요. 생년월일에다가 뭐 매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 조선족들도 북의 그 주민등록에 대한 거를 전혀 모릅니다. 오직 북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번호를 제대로 댈 수 있는지, 고향과 출생지 뭐 이런 것들, 몇 년도에 학교 입학하고 소년단 언제 입학하고 네, 뭐 당일은 몇 년도에 입학했는지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 기본적인 걸 물어봐요. 소년단이랑 네. 소년단에 가입하게 되면 네. 소년단 휘장을 달거든요. 그럼 너 소년단 휘장 그려봐 이기다. 입단 선서 한번 네, 해봐. 입단 선서 한번 해봐. 그리고 이런 그다음 뭐 사로총 휘장 그려봐. 이렇게 아, 그러니까 휘장을 다니까 그걸 그리게 하는 겁니다. 몇 살 입단했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 국정원은 그런 업데이트가 많이 됐겠네요. 이제. 네, 이제 많이 됐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네. 그래 대체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다 알 텐데 네. 그 알고 있는 그 생각으로 김현희를 대입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네, 지들도 알고 있겠네요. 네, 알고 있죠. 지금 지들이. 알죠. 지금 막 머리 아플 그 겁니다. 사람들 그 이거 왜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그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저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만 네. 그 7년 전에 네. 광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학살해 버리잖아요. 수백 명, 네. 수천 명을. 80년도에. 그게 7년 후에 그게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로 전두환이 집권하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국민들 죽였다고 추정해 보는 거예요. 네. 이런 나라에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도 저 황교안 등의 무리는 북한 인권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내려오시는데 사실 납치오다시피 해가지고 보내주지도 않고 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에서 조사받을 때 너 당원이라 하면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러니까 세포총회를 어떻게 했어? 네가 당에 어떻게 입당했어? 그러면 그 입당 과정을 말해봐. 글로 써. 쫙 글 쓰는 거죠. 세포총회 참가해서 누가 보고하고 어떻게 합니다. 입당 청구서를 내가 읽고 뭐 쫙 이렇게 그 회의 과정을 쭉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당증번호 얼마야 써. 그러면 당증번호 저 같은 경우는 588-7273입니다. 딱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진술서에. 근데 자필로 쓰는 겁니다. 그다. 근데 김일이는 그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원 아니야. 당원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여기. 예. 그런데 그 국정원이 예. 두 분 다 그 국정원 합심센터에서 다 조사를 받았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조사 받을 때 잘 협조만 해주면 김현희처럼 잘 살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건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럼 그건 누구에게나 다 하는 김연희님도 그러셨어요? 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희가 모델인 거예요? 네, 네. 모델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롤모델.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뭐 잘 살다 온 것 같네, 아니면 평양에서 왔네, 왜 왔을까 조금이라도 의심가면, 야, 너 솔직히 말해. 김연희도 봐라.
비행기 하나 폭파해서 몇백 명 죽였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와, 너네 잘못이 예. 절대 아니다. 국정원 직원하고 결혼해서 어.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다. 예, 그거 다 국정원에서 말이십니다. 돌봐주고 있다. 너네 여기서 말만 하고 나가면 정말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러니까 탈북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 많은 탈북자들은 대체로 고난의 때 배고파서 온 애들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왔는데 어떻게 살아갈지 힘든 상황인데 나가면 잘 먹고 잘 살게 평생을 보장해 준다는데 차라리 나 간첩입니다 하고 나가면 김현희처럼 살 수 있다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죠. 독방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게 괴로운 겁니다. 대한민국에도요 무슨 뭐 사건 진술이나 자백을 받기 위해서 잠 안 재우고 독방에 막 예. 가둬놓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그런 사건 하나 있었는데 네가 자백하면 했다고 불면 네 가족은 봐줄게 이런 네.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거짓 진술하게 만드는 네.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같죠. 네가 말 들으면 우리 말 들으면 응? 김현희처럼 해주겠다. 김현희처럼 집도 주고 직업도 주고 어떻게 해주고 돌봐주고 가족 다 데려다 국에 있는 준다. 가족들을 네. 데려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네. 아이고 그렇게 약속해요. 언론에 내버려지지 않는다고. 맞아요. 근데 일이 안 되게 내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신문을 계속 보리라고 꾸며도 생각 안 했죠. 걔들도. 그건 타산 못한 겁니다. 내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거는. 책 너무 보다가 나 책 다 봤습니다. 이게 책 그 안에 우리 사동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신문을 가져다 봤거든요. 신문을 보는데 2일 전에 나온 신문이 그거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네. 내 기사가 실렸더라고. 진짜 그래 그거 보고 열 나온 거지 내가. 가짜로 나간 거죠. 예. 어. 이 새끼들이 사람 놀렸네. 처음엔 감옥에 보낸다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 네. 가라 하는 게 하나원으로 가라는 줄 알았지 나는. 감옥으로 가라는 줄 꿈에 생각 못한 거죠. 점점 이상하게 돼간다 생각했던 거죠 내가. 그런 판에 그다음 신문이 그지 났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깽판 친 겁니다. 문 걷어차고 개새끼들아 막 이러면 그 새끼 국정원 새끼들 데려오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실제로요 우리가 지금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났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하고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계적 위상이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하고 경쟁하고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한 해 국방비가 북한 전체 예산보다 많아요.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라든지 하는 이자들이 하는 이 행위는 사실은 그 색깔론을 아직도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연희는 그냥 북한으로 보내면 되지. 아직도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넘어왔다고 거짓말하고 그걸 가짜 자백 받아내가지고 그걸 체제 선정용으로 소개하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런 사실 뭐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무슨 동굴에 gat혀 있는 네. 수십 년 동안 갇혀서 햇빛 못 본 무슨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짓거리 자체가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걸 아직도 그러니까 무서운 게 사실은 우리도 이 방송을 한 수년째 지하실에 숨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권 바뀌면 소위 말하면 졌대요. 우리 지금 이런 그 김정은 뭐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 만나서 지금 막 몇 번 만났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 잘한다 잘한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권 바뀌면 바로 국가범법으로 낚아채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정권 어떻게나 바뀌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 불안해 죽겠어 아주. 저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애기도 상황에서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 그 저기 대한민국 경제력 등을 이야기한 이유가 네. 그걸 가짜로 막 내려오고 그건 당연한 거고 다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내려와 잘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도 난 네. 가족과 살고 싶은 사람들을 네. 왜 가짜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네. 김연희님처럼 인권유린 하냐 말이에요. 이거 지금 대통령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진짜. 네. 서훈 국정원장님 뭐 하십니까 지금? 그 조직 바꿔내야지. 부끄러워 죽겠어 정말. 내려오신 분들은 내가 미안하네 진짜. 자 그러면 그 김연희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뭐 잠깐 앞부분만 보고도 금방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또 있어요? 지금 말씀 안 하신 거 말고? 이렇게 자기가 공작원 교육을 7년 8개월 동안 받았다 했거든요. 김연희가. 그러면 군사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군사 교육을 받았으면. 우선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기 구경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뭐 3.3mm 박격포 여자 붉은 청년거리대 가서 훈련받았다. 3.3mm 박격포라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8.5mm 고사포 부대에서 훈련받았다고. 8.5mm 고사포 부대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잘못 찍었다 치더라도 85mm 고사포라는 건 이 세상에 없거든요.
고사포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무기는 구경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60mm, 6공포 하면 60mm 박격포 딱 같지 한국도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러죠. 몇 가지 안 돼. 네, 몇 개 안 됩니다. 아. 근데 85mm 그 고사포라는 건 없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무기 구경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리고 내가 또 한번 보니까 이 이야기는 그때 안 했던 것 같은데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든 단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훈련용 단도라는 소리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훈련용 단도를 가지고 훈련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용 단도라는 건 북한군은 고무입니다, 고무. 고무요? 훈련용이니까. 훈련용이 예, 어. 고무입니다. 새까만 고무. 안전하게. 그래서 예, 그 북한군에서 근무한 애들은 훈련용 단도 하게 되면 다 고무 단도 이렇게 말하지 어. 플라스틱 단도라고 말 안 하거든요. 아. 플라스틱이면 깨지고요. 고무면 안 깨질 거예요. 예. 그리고 고무는 다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김현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겁니다. 야, 아니, 김현희가 아니고 아, 그 안기부 아, 직원이 그렇죠. 그리고 또 연대 부参부장 직제가 있다. 그리고 연대 부参부장이 나와서 무슨 강연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이 한국군은 연대 부参부장 직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군은 연대 부参부장 직제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중대장이 연대장한테 보내는 사업 보고를 나르는 기통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대대참모부에 보고를 해야지 연대장한테 직구하게 되면 대대참모부에 까이죠. 이 새끼 네가 우리를 알기로 쉽게 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 국방군도 같을 겁니다 아마. 중대장이 대대장 뛰어넘어서 연대장한테 보고하게 되면 대대장한테 저 맞죠. 군대 조직과 체계를 전혀 모른다 얘는. 야, 그러니까 군사훈련 받은 애 아니라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예. 지금 그러면 그 아까 김연희님은 또 하실 말씀 또 있어요? 우선 북에서도 첩보 활동이나 모든 나라는 다 같겠죠. 첩보 공작원들 키우겠죠. 네, 당연히 네. 전 세계는. 우리나라 키우고요. 그렇죠. 근데 키우는 거 보게 되면 얼굴에 뭐 김이 있다거나 흠집이 있다거나 특별하게 사람들 눈에 딱 튀우는 거 있을 땐 안 돼요.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데려다가 키우지 대학생 때 데려다 키우진 않아요. 그 애들을 세간이 어릴 때 세계적으로 북한 만들지. 체제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예, 북에서 그렇죠. 예. 북에서는 세계관이 무슨 대학 때면 세계관 다 서잖아요. 성숙된 상황이죠. 그러기 전에 어릴 때부터 차원차원 키워내는 거예요. 얘들을 어릴 때부터. 근데 얘는 아역배우를 했다고 했죠. 전국이 다 알잖아 얘를 그러면. 그러네 진짜. 아니 아역배 영화에 나오는 애를 어떻게 첩보를 보냅니까 간첩으로. 아이고. 이거 다 드러나죠. 안기부가 소설을 썼네. 예. 그리고 누구한테 그것도 남쪽에서 온 대표한테 꽃다발 드렸대요. 그 꽃다발 드린 사람을 어떻게 간첩으로 다시 남쪽에 보내요. 네.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예. 슈퍼맨이야. 다 했어.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세상에 심지어 영화 배우 됐는데 공작원까지 해. 나 진짜 참 아이고. 우리 친구들 중에 그 뽑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렇게 이런데 중앙당 오가에 선발은 냈댔는데 신청검사에서 불합격 맞았죠.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선발하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선발하는 원칙이 평범하게 생긴 애들. 맞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애들. 네. 동강천일님처럼. 네, 평범하게 생긴 그런 애들을 고른다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거 고르는 게 아니고. 네. 너무 미인이거나 너무 네. 곱게 생겨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인터뷰를 쭉 네.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두 가지는 기억의 문제로 틀릴 수 있어. 네, 근데 완전히 틀려. 네, 완전 틀리는 거. 쉽게 표현하면 맞는 게 다 하나도 거의다. 없어. 그러면요 저기 신부님께 질문이요. 네. 이런 정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 없죠. 이게 수사가 예. 우리가 이제 그 변호사들에게 네. 문의를 했는데 수사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김현희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당시에 사형. 그런데 15일 만에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았어. 사면을 받게 되면 다시 재심을 못 한대요. 그래요? 예. 야 이런 지금 법이 뭐랑 있어? 똑같냐면은 전두환하고 똑같은 거야. 전두환이가 네. 국가 반란죄로다가 됐는데 사면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두환의 이 국가 반란 이것은 다시 재심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김현희는 우리가 김현희 본인이 예? 나는 무죄다. 나는 이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제소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김현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가지고.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김현희 스스로가 밝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가 무죄다. 근데 특별법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법은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이 국회 지금 현재 이게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자한당 이렇게 의석수가 많은데 누가 이거 특별법 만들어? 그러니까 특별법은 그러니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만들 수 있는 법이라서 저는 그건 아까 말한 현 법 체계로는 처벌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못합니다. 그럼 제가 그 두 분께 문득 생각이 난 질문인데 최근에 북한에서 그 16명인가 선원들을 죽이고 네. 내려왔다는 네. 그 사건 보신 적 있죠? 네. 그분들 돌려 보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계속 북에서 도망쳐오는 모든 탈북 범죄자들, 이 범죄자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국제 성환법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범죄자는 그 나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북에서 도망쳐나온 모든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범죄자들은 100%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보호받고 있고 영웅칭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다? 예,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뭐 분단 이용 희생물로 됐는데 이제는 범죄자잖아요. 범죄자를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6명이나 죽였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그럴 거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가서는 또 왜 그런 살인범인 걸 알면서도 받아줬냐?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이래저래 그럴 바에는 돌려보내면 낫죠. 두 분이 이제 민주심이 다 되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이에요. 지금 제가 가끔씩 비판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태모 씨라고. 태영호. 그 양반이 범죄 저지르고 내려오고. 아, 그렇죠. 범죄자죠. 그 새끼 미성년자 보내야지. 강간범이잖아요. 미성년자 그 사건에다가 또 네. 공금횡령. 공금횡령도 네. 있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TV조선 등이 잘 받아줘요 또. 아, 글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그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세력들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네. 야 역시 이분들 안 되겠다. 고정 아니 고정 방송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지금 이야기 듣고 보니까 시각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 드네요. 자 어쨌건요 지금 칼기 폭파 사건 지금 32주기가 되고요. 네. 32년 동안이나 이게 먼 일제 강점기 때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건인데 맞아요. 예. 지금 이 인터뷰만 해도 이 인터뷰를 아무 선입견 없이 들으셨다면 칼기 폭파 사건이 진짜로 김현희가 일으킨 걸까? 요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다면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김현희가 했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대선 바로 전날 김현희를 압송해오는 쇼는 왜 했을까? 요 생각을 해보면 뭐 굉장히 좀 꼰대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그 사건 밝히면 뭐하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런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진상 규명이에요. 그렇죠. 가짜로 바뀌어버려가지고 범인도 바뀌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유가족 분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으셨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했다고 평생 알고 지내시다가 어떤 순간에 아름으로 이거 좀 이상하네? 하고 지금까지 유가족 분들을 투쟁하시고 그거 돕고 계시는 게 지금 신성국 신부님이시고 이 사건 우리가 겪으면서요 최소한 민주시민이라면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그 밝히면 뭐하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유가족이 돼보시라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못하신 말씀들 하실 기회를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이 김윤희 때문에 그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고, 그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경제 제재를 받아서 물론 그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경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쌀을 수입해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난행군을 하게 됐고요. 그래 오늘과 같은 탈북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그런 탈북 그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와서 김현희 정치에 대해서 밝힐 수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김현희 한 명 때문에 그 수십만이 굶어 죽었다는 거. 그렇죠. 김현희는 그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꼭 머리 쳐들고 나와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진짜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죽은 게 아니네요. 네. 지금 그 테러 지원국 네, 악의 테러 축 지원국. 다 그게 다 네. 그 시기가 된 거죠. 네, 맞죠. 근데
근데 이게 30년 전이 있었던 32년. 일이죠. 그때 일이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아직까지 묻혀버렸는데 그런 일이 범죄 행위들이 벌어지고 그냥 눈 감아주고 묻히다 나니까 세월호 같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렇죠. 범죄 행위들이 네, 계속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괜찮겠지. 국민들은 그냥 속아주겠지. 이거는 절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지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칼기 폭파범, 이 칼기 사건 이게 그냥 묻혀지다 나니까 세월호도 묻혀지고 천안함도. 세월호 엄마들이 네, 진짜 전화남도. 자기 자식을 빼앗길 줄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을 맞아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마 자한당을 좋아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식을 빼앗기고 그걸 국가가 그 부재 내 옆에는 국가가 없었구나. 네. 우리는 어디 있었지? 내 나라는 뭐지? 이런 인식 속에서 야 이건 진짜 그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적인 이런 세상을 좀 만들자 이래가지고 나서게 또 정말 춘 엄동설안에 밖에 나서서 투쟁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순간에 이제라도 이 사건을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같은 사건, 칼기 같은 사건이 또다시 나한테도 차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지나온 이런 범죄 행위들은 우리는 하나하나 무조건 파헤쳐야 된다. 법이 없다면 우리 민중이 어천만이 다 일어나서 민중의 힘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네, 제가 어떤 사고가 나면 우리가 수사와 조사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근데 이 칼기 사건은 육하 원칙이 없어요. 딱 하나 빼니 없습니다. 언제 빼니 없어요. 1987년 11월 29일 날 사고가 났다. 어디서가 없어요. 어디서 추락했는지 사고 지점을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동체를 못 찾는 거예요. 누가가 없어요. 왜? 그죠? 그 사고 지점을 알고 동체를 보면 누가 의해서 했든지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그 홍영철 선생님, 김연희 선생님께서는 김연희는 아닙니다. 제3자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가 없어요. 이 육하 원칙을 다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지금까지 하나뿐이 없어요. 언제 빼니.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5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진상규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올해나 내년까지는 우리가 동체를 반드시 수색해서 좀 발견할까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 탈북 시민.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일부 북한에서 내려오신 범죄자분들 또는 지금 현재 삶이 어려우니까 어떤 그 자금을 지원받고 특정 집단의 저번에 정광훈 목사가 청와대로 진격한다고 할 때 그 나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들이잖아요. 알죠. 그런 분들과 그런 분도 있지만 지금 두 분처럼 그래도 앞에다가 민주라는 말씀 붙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선입견 갖고 볼 필요는 없고 좋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실제로 박근혜 이명박 때 정권을 위해서 막 이용됐던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홍강철님 사건은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이규현 스포트라이트에서 홍강철님 말고 지금 그 서울 공무원 탈북 사건에 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쭉 또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서 끝까지 싸워서 잘 사시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김연희님은 기필코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만나시기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제가 두 분을 위한 방송 하나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칼기 관련한 조사단 공식 채널 유튜브에 칼기 노트 찾아보시고요. 아까 말씀 왈과 왈북이라고 하셨는데 부라고 들으셔가지고 왈과 왈북 들으니까 없다고 그러시는데 왈과 알북이에요. 북한할 때 북. 꼭 구독 좀 해주시고요. 이 인터뷰는 아마 모르긴 해도 수년간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가끔씩이라도 진상규명의 그 머나먼 여정. 올해가 32주기인데 몇 주기 즈음에 그래도 진상규명했다는 이야기를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조금 더 진전된 상태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